부총장에게 신고해요. 자, 신고를 항상 우리가 허가권자 그럼 안다고 했죠. 이게 원칙 허가권자니까 원칙 허가권자는 신고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읍면적에서 연면적 얼마 200제곱미터인 창고. 자, 이게 이제 원칙적 문제인데 읍면적에서 농수산업용이죠. 창고는 연면적 200, 축사와 작물 재배에서는 얼마? 400 이하죠. 400 이하. 좋아요. 2번 바닥면 잡게 85제곱미터 증축, 개축, 재축 신고사항이죠. 농림지역에서 층수가 2층인 단독주택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주택의 신축. 자,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 비도시적이네. 층수 얼마?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층수가 3층 미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어디? 비도시적에서 층수가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예요. 그러면 농림적 비도시적이죠. 층수 2층, 연면적 200이죠. 3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200 미만이어야 되는 딱 200이 걸렸죠. 허가사항이네. 그렇죠. 근데 여기도 사실상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층수 2층이고 연면적 100이라고 해봅시다. 층수 2층 연면적 100제곱미터 주택 신축. 그럼 이거 신고사항이다. 맞을까요? 함정이 있습니다. 자, 비도시적이면서 층수가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있어. 거기 어디 가야 되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어디? 재해 취약적이 아니야 돼. 재해 취약적. 방제지구 등 재해 취약적 경 제외라고 올해 또 새로 신설됐죠. 그래서 이런 아무런 얘기 없으면 이거 무조건 신고사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하는 인정하는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은 건축물로서 건축 조례정하는 건축물. 좋죠. 5번 국토기업부는 공업지역, 도시적 외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그 다음에 산업단지로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된 공장의 설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9번 문제는 신고사를 그냥 원한대로 지금 2단계, 3단계 응용되지 않고 그냥 1단계 문제야 이거니. 그죠? 그죠? 1단계 문제. 이제 다음부터 이제 2단계, 3단계 응용이 되겠죠. 문제 깊어진다 말이죠. 자, 30번 갑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원칙적으로 건축물 높이는 가로구역 단위로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물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가로구역 단위입니다. 누가? 원칙은 허가권자가. 예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선 조례로 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로구역 단위로 허가권자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자,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 높이라고 돼 있죠. 높이에다 빨간 걸 동그라미 쳐보세요. 높이. 뭐라고 안 했어요? 최고 높이라고 안 했잖아요. 작년까지 최고였잖아. 그 최고가 빠졌죠. 높이를 정할 수 있으니까 최고 높이를 정할 수도 있고 최저 높이를 정할 수도 있다고요. 기억하세요. 2번 건축물 높이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그럼 뭐죠 이게? 용적률이잖아요. 그럼 용적률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3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의 높이는 일조된 확보를 위하여 정부방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 영위 전원 높이하로 해야 된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죠. 정북방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 영위 전원 높이하로 해야 된다. 좋죠. 여러분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모든 건축물은 여기 정북방해 인접대지로부터 정남쪽으로 일정 거리를 떼야 되죠. 얼마를 떼야 돼? 조례하지 않은 거리상을 떼야 됩니다. 조례하지 않은 거리상을. 4번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어때요? 네? 네? 요거 폐지된 규정이잖아요.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죠. 도로 사선제한 원칙. 건축법에서 도로 사선제한은 완전히 폐지됐어요. 완전히 폐지됐어요. 이게 없어 있다고요. 이게 없어 있어.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는 오직 가로구역 단위입니다. 도로 사선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5번
중심상업적과 일반상업적 안에 모든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련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 때문에 높이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디? 전용주거적, 일반주거적이고, 반대로 모든 건축물이 어떤 경우도 일조권 적용받지 않는 건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고 4번에 개정된 내용 꼭 유의하시면 없어졌다. 31번 건축법상 건축 있는 대지 분할지 않는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분할제 이 문제 좀 상당히 좀 쉽지 않았던 문제죠. 분할제. 자, 대지 분할 제한인데 대지 분할 제한은 대지를 분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여기서 대지는 여러분 무슨 대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대지야? 건부지야 돼. 여러분 나대지는 분할 금지 규정이 없잖아. 그건 좀 있는 데지만. 그렇죠? 이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용도, 지역, 지역에 따른 대지 분할이 있고, 두 번째, 기타 제한이 있잖아요. 기타 제한. 용도, 지역에 따른 대지 분할. 그렇죠? 이거 뭐야?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에서 얼마? 60, 150, 150, 200, 60 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내에서 뭐가? 조례하지 않은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하지 말라. 이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에서 이 면적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하지 않은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거죠.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자, 유의할 점은 이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지 마라. 이 면적 미달 분 이게 아니야. 이 면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 이 면적은 60은 조례가 정해진 기준 면적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대지 분할 제한이 있습니다. 기타 대지 분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지는 도로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근데 접하는 길이가 2m 미만 되게 분할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죠. 그렇죠? 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초과하게 분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교재 보시죠. 만능 1번. 모든 대지는 무조건 땡이죠. 건부지니까, 건축물 있는 대지니까.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 과정은 일정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렇게 바꿨으면 참 좋죠. 2번. 공업지에서는 200제곱미터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다. 보세요. 공업지 얼마야?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조례 나왔어야지. 조례. 3번.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4m 미만이 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래요? 아니지. 2m. 그렇죠? 2m 미만 되게 분할 만드는 거죠. 대지는 도로 2m 이상을 접해야 되니까. 4번. 녹지적 경우에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조례하지 않은 면적이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녹지 150이 아니고 200이죠. 5번. 건축물이 있는 데는 건폐율에 초과하여 위반하여 분할할 수 없다. 맞나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건축물이 있는 데는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폐율을 초과해 분할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얘기야. 좀 깊은 얘기인데 보세요. 이게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건폐율이 60%야. 그래서 여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얼마? 60제곱미터. 그럼 제대로 건축이 된 거죠? 정상적으로? 이 갑이 이렇게 건축물 건축해놓고 집에 가만히 방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미 건축물을 건축이 됐겠다. 그렇죠? 건축됐겠다. 이만큼 토지를 분할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제곱미터를. 이미 건축됐으니까. 그래서 만약 이렇게 건축물 있는 대지를 이걸 분할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대지 면적이 얼마 남아? 80이 남죠. 80제곱미터 건폐율 60%를 정해서 68에 48을 넘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미 60이 건축되잖아. 80이 돼서. 그럼 이 지역을 분할해버리니까 건폐율이 어떻게 되냐. 대지 면적 80에 대해서 60이 건축되는 것은 건폐율 60이 아니고
88에 64, 87, 56, 약 한 78%. 이적을 분할해 버리니까 건폐율 60 아니고 얼마? 78% 돼 버린다 말이지.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 그렇게 건폐율을 초과하게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건폐율을 위반하게 분할할 수 있다. 건폐율을 초과하게 분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정답 5번이죠. 주택법상 용어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도시기금을 이용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서 주거적 면적 얼마 8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맞나요? 여러분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뭘? 저는 여러분 국민주택기금이었죠? 국민주택기금이 뭘로? 주택도시기금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서 주거적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죠. 다만 단서가 붙었어야 되지. 수도권적을 제외한 도시적 밖의 읍면적, 수도권적을 제외한 도시적 밖의 읍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게 들어갔어야 되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정법을 특강에서 한번 이제 조퇴하게 될 텐데 국민주택 기금이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주택 채권이 있죠. 국민주택 채권이 우리 주택법에서 빠져나갔죠. 주택도시기금법으로. 그래서 앞으로 주택도시기금법으로 국민주택 채권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국민주택 채권은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채권 5개 중에서 하나가 빠졌죠. 채권이 4개 남았어 이제. 그다음 2번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민영주택 중 국가지방자치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외의 사업지자 건설은 60초가 85제곱미터 주택 땡. 민영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중 이렇게 나왔었죠. 국민주택.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이죠. 민간이 건설했다는 건 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이외의 자가 건설했다는 거야. 중형은 뭐냐? 아파트 평수 소형 평수 그러면 60 이하야. 중형 평수는 60초가 85야. 60초가 85야. 중대형 그러면 85초가야. 그러자 국가, 지방자치, 공사 이외의 자가 건설한 것으로서 60초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민영주택이라면 국민주택 등을 제한 주택을 말하는 자 국민주택이 아니죠. 국민주택 등을 제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형을 말한다. 기숙사형이 아니고 원룸형주택이죠. 기숙사나 아파트는 도시형 주택이 없습니다. 5번 리모델링 하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들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대통령 영위 전원부에서 개축하는 일을 말한다. 뭐죠? 대수선 또는 증축이 아니고 뭐예요? 증축이죠. 대수선 또는 증축. 대수선 또는 증축.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대수선형 리모델링이 있고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되겠습니다. 33번은 주택법 공공택지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공택지가 아닌 것 하면 이걸 찾으세요. 첫째, 가장 공공택지 아닌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절대 공공택지 될 수 없죠. 민간주도 사업이니까.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있죠.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수용방식 일대만 그래. 그러니까 환지방식은 아니야. 환지방식은 아니라고요. 세 번째,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도시개발사업을 누가 했다? 조합이 했다. 도시개발사업을 조합했어. 그럼 아까 아시죠?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100% 무슨 방식이야? 환지방식이죠? 그러면 이거 공공택지 될 수 없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 보이죠? 택지개발사업 좋아요. 2번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3번 산업단지개발사업. 4번 보금자리 주택지 조성사업. 5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인데 수용사용방식을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사용방식이 지원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좋죠? 34번 주택건설 자금입니다. 맞는 거 물어봤네. 1번 입주자 저축이라 하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및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의미한다. 맞다 틀리다.
자, 이번 7월달 개정된 거죠. 앞으로 잡으세요. 입주자 저축이라 함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의미한다. 입주자 저축이라 함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의미한다 하고 딱 이번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다른 다 없어졌습니다. 2번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맞나요? 응? 뭐라고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자, 다시 한번.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발행합니다. 그런데 등록사업자 발행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죠. 자, 자본금 얼마? 5억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보증 받아야죠. 지급보증 누구한테? 금융기관이나 종전 누구한테?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있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뭘 받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7월 달에 역시 유의하세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 문장 잘 기억하세요. 3번 주택상환사채는 국토교통부장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으며 주택상환사는 무명지급을 한다. 주택상환사는 국토교통부장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죠. 김영입니다. 김영. 4번 주택상환사는 반드시 주택으로 상환해야 된다.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으로 상환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현금 상환도 가능하죠. 5번 주택상환사채 발행 관하여 상법중 사채 발행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주택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항상 우리 공법을 먼저 적용하고 공법 규정이 없을 때 그런 얘기지. 그 규정을 먼저 적용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35번. 주택 공급하는 서면으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입주자 저축선은 타인에게 양도, 양수한 일을 알선해서 한다. 그러죠? 양도, 양수, 알선. 2번. 이의 경우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는 아니죠. 상속과 저당은 허용됩니다. 3번 사업조치는 사업교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하여 건설주택 및 대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신 날 이후 언제까지 60일까지 입주 예정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 3번 문장 그대로 기억하세요. 이 문장 우리가 문제 풀려면 수없이 막 잘못된 게 왜? 그 가로를 빼버리죠. 가로 빼버리면 마저 틀려. 당연히 틀린 거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인데 조합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반드시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가끔 자 이렇게 나오죠. 조합인 사업주체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문제 나오죠. 그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아니잖아요. 꼭 이 가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조합일 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일 이후 언제까지? 60일까지. 누구의 동의 없이 입주인의 동의 없이. 4번. 저당권 설정된 제한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감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됩니다. 이 경우 부기등기 이후에 당해 대지나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감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 한 경우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당연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5번 되겠죠. 36번은 주택파산 니 모델에 관한 설명에다 가장 바르게 설명했어. 자, 니 모델링은 올해 웬만하면 한 문제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택법에서 올해 출제가 유력시되는 문제가 첫째, 자 조합 문제 나옵니다. 분명히 조합 문제 한 문제 나와요. 두 번째, 이 리모델링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많이 개정됐죠. 분양가 상한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주택법 사업계 승인, 그죠? 사업계 승인 완전히 바뀌었죠. 사업계 승인 많이 바뀌었잖아요. 또 특히 여러분 이제 7월달 개정된 중에서 전에 사업계 승인 받아 얼마나 공사에 착공해야 돼? 3년에 착공했잖아요. 이게 몇 년으로? 5년으로 바뀌었죠. 5년 이내로 5년에 앞으로 공사에 착공해야 됩니다. 5년 개정되면서 사업계 승인 받을 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 불나문제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5년. 5 플러스 1로 이제 5 플러스 1로 저는 3년인데 이번 6월 22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3년이 아니고 5년. 개정된 내용만 그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 못 나오시면 자료라도 받아가시고 나오실 수 있으면 그날 개정된 내용 추석 당일날 오후 3시부터 개정된 내용을 쭉 강의를 하고 개정된 내용만 문제를 40문제 출제해가지고 개정된 내용만 문제 또 풀 거예요. 풀고 그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날 개정된 올해 개정된 전부 다 정리할 수 이렇게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리모델링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르게 설명해서 리모델링은 건축물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증축이죠. 개축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되어 가능하다. 맞나요? 보세요. 대수선형 리모델링은 몇 년? 10년. 증축형 리모델링은 몇 년? 15년. 다만 15년 내지 20년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별도로 정했으면 그 기간이라고 단서가 붙어야 되죠. 무조건 15년이 아니잖아요. 15년 내지 20년 범위 내에서 조례에다 위임을 했어. 위임. 그래서 단서를 꼭 붙여주셔야 된다고요. 3번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증축되는 주거 전용 면적은 전유 부분이 얼마? 10분의 4 이내이다. 맞나요? 10분의 3 이내입니다. 단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10분의 4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10분의 4라고요. 4번 건축물 층수가 15층인 공동주택을 수직 증축하는 경우에 층수는 3개층인데 자 수직 증축은 3계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단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 그러니까 15층이니까 3계층 가능하죠. 3계층.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어때요? 요거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이 3개 있죠.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고 2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리모델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 보세요. 설립 인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았거나 세대수가 30세대 미만 증가됐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됐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이 맞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자 보세요.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고 2년의 사업계획승이 신청해야 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땡. 지역조합과 직장조합만 그렇다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고 2년 어떻게? 시장군수구청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 신청하거나 두 가지라고요. 30세대 미만이면 리모델링 허가 신청,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올해 개정되는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함정이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무조건 땡이죠. 그래서 리모델링 문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37번 주택법 하자보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하자보수 책임. 하자보수 책임. 자 1번 단독주택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자보수 대상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2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맞나요? 보세요. 공동주택이 하자보수 대상이죠. 이때 공동주택 두 가지가 있잖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했던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했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게 분양 목적으로 건축했던 경우,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상 사업계획성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분양 목적으로 건축했던 그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일반 하자 담보 책임기한은 시설 공사에 따라 1년, 2년, 3년 또는 4년으로 정해져 있다. 좋죠. 일반 하자는 최장 4년입니다. 4번 내력 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무너진 경우 담보 책임기한은 5년 내지 10년이다. 자, 내력 구조부의 결함이 있었던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한은 몇 년? 기둥과 내력벽이 10년 걸쳐 있는 거 보세요. 보, 바닥, 지붕, 바닥, 보, 지붕 전부 다 걸쳐 있죠. 이건 5년짜리입니다. 어떤 경우?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경우. 유의할 점은 내력 구조부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무슨 책임까지 진다? 손해배상 책임까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 기억하세요. 5번 하자보수 보증금은 보증서로 예차해야 된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주체가 예차죠.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차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 누구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차하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차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차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8번 주택법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투조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우리는 준주택이라고 얘기하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준주택.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택, 안마원, 오피스 휴스가 있죠. 자, 1번 여러분 다중생활시설은 종전 고시원이죠. 용도가 뭐죠? 용도. 다중생활시설 용도. 건축물 용도.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이야.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중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이 뭐라고? 숙박시설이라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 이 다중생활시설은 시설구는 무슨 시설구냐? 시설구는 시설군. 아까 500제곱미터 미만의 2종 있잖아요. 500제곱미터 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이잖아. 2종 근린생활 원래 무슨 시설군이야 돼? 근린생활시설군이야 되죠. 그런데 이 다중생활시설만큼 무조건 영업시설군이야. 영업시설군.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이면서 영업시설군이고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영업시설군이야. 이게 이제 건축물 용도 변경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조건 영업시설군이다. 그 다음 노인복지주택, 안마원. 안마원은 1종 근생이죠. 안마시술소는 2종 근생입니다. 그러나 안마원은 노인 이게 뭐야? 아니죠. 오피스텔, 오피스 일반 업무시설이죠. 근데 이건 준주택이 되고 기숙사.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야.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야. 에?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고요. 뭐야?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준주택 4가지 안마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9번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절차로서 만든 것을 물어봤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여러분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자 지금 발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발급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구읍면장. 그러나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한다는다.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안 합니다. 그럼 며칠이나 발급해 준다. 이틀이나 발급해 줍니다. 이틀. 원래는 4일인데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하자는 이틀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죠. 1,000제곱미터 이하죠. 1,000제곱미터 미만이야. 이하가 아니야. 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이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 세대원 전부를 기준으로. 아셨죠? 이게 농지 주말 체험 농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시도에서부터 농지 취득자 지면 시구 읍면장.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땡. 농지 취득된 발급하지 않고 땡. 농지 소유 상한이 적는다. 아까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세대원 전부. 농지를 취득할 때 통작거리 제한을 받는다. 통작거리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 되겠죠. 40번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입니다. 여러분 농지법에서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한 문제는 거의 농지 전용과 관련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농지 전용 보세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까지. 농지 보전 부담까지가 농지 전용이야. 한 문제 거의. 특히 유의할 점은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이 바뀌었죠.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5년, 3년이 7년,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7년으로 바뀐 거. 이걸 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고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죠? 2번.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간이 농축산물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은 7년이네. 자, 이게 바뀌었죠? 이게 5년에서 7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 또는 부대 시설 기타 이에 준한 시설을 설치하나 물건의 적치 매사라는 경우는 그 주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할 수 있다. 좋죠. 하나 더. 광물 채굴 콜제 채취 광물 채굴 콜제 채취 몇 년?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죠. 5년. 그럼 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에?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7년짜리면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죠? 그렇죠? 7년짜리면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7 플러스 7이니까 14년까지 되는 거죠. 에? 그래요? 아니야. 전체 합해서 7년이야. 그러니까 원래 7년까지 허가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 5년만 허가 받았어. 그럼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7 플러스 7이 아니라고요. 그 기간 내에서 통산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잘못됐고 4번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거나 협의를 할 때는 지목 변경 가능하다. 자, 농지가 전용되면 지목 변경 가능해. 네? 근데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가 바뀌는 게 아니죠. 지목 변경 안 됩니다. 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보전 부담금도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5번 농지 보전 부담 납부해야 된다. 잘못됐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 2번이죠. 2번. 됐죠? 자, 뭐 문제 깔끔했죠? 뭐 전혀 어려 없이. 또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차곡차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문제를 쭉 읽어보면 중요한 내용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35번. 35번, 5번. 네, 무효. 부기등 기회에 했다면 이게 무효가 됩니다. 단 유의할 점이기도 항상 무효는 아니야.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이런 경우 있어요. 예? 부기등 기후에 압류, 가압류라든가 또 제한물권 설정했으면 무효인데 단 예외가 있다. 뭐라고 있어요? 입자 사업 주체의 경영 부실로 사업 주체의 경영 부실로 입주 예정자들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유효입니다. 사업 주체가 경영 부실 부도날 염려 있으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대지 소유권을 취득 이때는 유효라고요. 요거. 자, 질문 몇 개 맞으셨어요 우리? 26개 아주 잘하셨어요. 굉장히 우리 늦게 시작하시는데 참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순희 씨는? 우리 반? 정확하게 반? 조금 이제 이번 더 올리셔야 되겠고 몇 개 맞으셨어요? 3분의 1? 그러면 하여튼 뭐 이번 뭐 일단 문제가 5회가 나갈 거고 문제가 또 같은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중복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난이도가 점점 조금 올라갈 겁니다. 이거보다는 다음 2회 문제가 조금 더 어렵고 설명은 조금 더 어렵고 그래서 일단 5회, 6회 정도 5회 정도 문제 나갈 거니까 5회면 200문제잖아요. 200문제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추석 특강 때 백선 문제 큰 문제 정리하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정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집에 가서 틀린 문제를 잘 정리하세요. 맞는 문제는 필요가 없는데 틀린 문제는 잘 정리해주고 틀린 문제 나오면 절대 그 문제 나서 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풀었던 문제를 자꾸 틀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데 오늘부터 문제를 풀면 5분이 나가는데 저는 이 문제를 그만 거의 다 문제를 기억을 해요. 지난번에 1회 때 그 몇 번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거의 문제 기억을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도 그 정도 문제를 갖다 자꾸 읽어서 그 문제가 이거 지난번에 1회 때 나온 비슷한 문제라든가 1회 때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걸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풀고 기억을 못 한다. 그러면은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기억할 정도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라고. 그 문제를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예를 애써서 굉장히 문제 이렇게 정선을 만든 이유가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이 좀 기억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지문 속에 중요한 여러 개 정답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문제를 읽어보세요. 뭐 사실 뭐 어디서 문제를 이렇게 좋은 문제를 구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문제가 뭐 대부분 뭐 오류가 많고 문제가 엉망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단 제가 최근 몇 번씩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문제를 쭉 한 5번 하면 거기서 웬만한 중요한 문제는 다 걸리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남은 기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가장 좋은 자료는 저는 혹시 같은 거 비교정 자료 시간 있을 때마다 비교정 자료 자꾸 보시고 그리고 교재는 보지 마시고 일단 요약집 요약집은 볼 수 있는 자료는 비교정 자료하고 요약집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거 문제 하는 걸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요약집도 이제 뭐 시간이 나면은 요약집을 자꾸 제가 뭐 요약집에 하루에 한 번씩씩 계속 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보시면 가장 좋은데 그래 이제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 또 문제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그래 시간이 날 때마다 요약집은 자꾸 반복해서 보시는 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이제 물론 요약집도 자꾸 이제 나중에 그래도 이제 개정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뭐 요약집은 큰 오류들이 별로 없으니까 믿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요약집은 계속 손을 놓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일단 공법에서 그래서 10몇 문제 정도는 정해놓고 꼭 그래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본적인 그 문제를 잡아야 돼 정답을. 그 문제를. 그러니까 출제를 누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꼭 내가 아까 뭐 지구단위 기억 문제라든가 개발의 허라든가 조합문 이게 안 나오면 문제 이상 문제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꼭 나오니까 그 문제는 반드시 정리를 확실히 해놓고 그 문제 나오면 정답을 딱 잡아주고 나머지는 작년에 사실 우리가 거의 한 10여 문제 가까이가 어디 좀 사이드에서 나왔잖아요. 작년에 지금까지. 그래서 가장 그런데 사이드 문제인데 빼고 10문제 빼고 30문제 가지고 풀었다 하더라도 30문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조했던 문제 다 나왔거든. 지구단위 문제, 개발의 허가 문제, 조합 문제, 창립 조합이 4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다 나왔어. 근데 그 문제만 정답 잡고 나머지는 반 다 찍었어도 60점, 70점 기본적으로 나온다. 문제는 뭐냐? 그 기본적인 점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작년에 이제 앞에 국토개법 문제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뒤에서 그냥 좀 헤맨 거죠.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나 아무리 문제 어렵게 나와도 당할 필요는 없고 절대 나올 것은 나온다. 10문제 전혀 있다. 그러면 그 문제 나오면 내가 매수 청구? 뭐 나오면 난 안 틀린다. 채권 문제는 안 틀린다. 하고 딱 정리해두면은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나와요. 무난하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비교전의 자료 어떤 사람은 비교전의 자료만 열심히 봐도 70점이 나오더라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럴 거예요. 거의 비교전에서 한 60% 이상이 나오니까 비교전의 자료를 보시고 요약집을 계속 보시면서 문제 풀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확대시키는 건 좋잖아요. 뭐 이거저거 자료를 확대시키지 말고 같은 것을 자꾸 반복해서 내 것을 만드는 작이 중요해요. 서류 자료를 갖다 이거저거 갖다 자꾸 보면 이거 뒤죽박죽만 내고 공부 안 돼요. 일단 좋은 자료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10월달 이거 백서 문제 나오면 백서 문제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그걸 반복해. 그 문제 분야 한 300문제 좀 분정되기 때문에 거 보면 웬만한 지문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추석 때까지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그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동영상이 9월 말까지 하면 사이트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찍어놓기는 있는데 그 아마 그때까지 홈페이지 완료가 되면은 아니면 뒤 다음이라도 일단 그 찍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완성되면 거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수고했고 자 다음 주 시간 그러면 다시 또 만나요. 자 수고했습니다.